20년 전 한 남자는 성공을 선택했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의 팀에 한 선수가 나타납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믿고 증오로 자라난 아들, 진실을 숨긴 채 살아온 구단주, 그리고 사라졌던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 결승전 마지막 순간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경기장 조명이 꺼진 뒤에도 강도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텅 빈 관중석을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10,000명이 넘는 관중이 환호하던 자리는 이제 정막만이 가득했다. 메아리처럼 남아있는 함성의 잔향이 귓가를 스쳤다가 사라졌다. 오늘도 이겼다. 팀은 8연승을 기록하며 리그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경기 직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능숙하게 승리의 소감을 밝혔고 언론은 그를 리그 최고의 경영자라 칭송했다. 하지만 승리의 여운은 늘 짧았다. 환호가 사라지면 남는 건 고요뿐이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도윤은 언제나 혼자였다. 구단주님, 먼저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호원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 시간이 필요했다. 아무도 없는 경기장에서 혼자 남아 숨을 고르는 시간.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구단주로 살아야 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잠시 가면을 벗을 수 있었다. 물론 완전히 벗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조금 느슨하게 할 뿐. 혼자 있고 싶으니 나가보게. 알겠습니다. 경호원이 물러간 뒤 도윤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코트 한가운데 섰다. 신발 밑으로 전해지는 마룻바닥의 감촉. 20년도 더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했다. 이곳이 그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다. 가난한 농구 선수였지만 코트 위에서만큼은 자유로웠고 행복했다. 무릎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25의 나이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코트를 떠나 다른 방식으로 농구와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작은 스포츠 에이전시를 차렸다. 밤낮 없이 일했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때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아내 서윤아와 갓 태어난 아들. 그들을 위해 성공해야 했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선수로서는 실패했지만 사업가로서는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유나는 늘 그를 믿어주었다. 힘들어도 웃으며 응원해 주었다. 아들은 아직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 작은 존재만으로도 도윤에게는 세상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건 순식간이었다. 구단주실로 돌아온 도윤은 창밖을 내다봤다. 도시의 야경이 화려했다. 고층 빌딩들이 빛을 뿜어내고 거리에는 차들이 끝없이 흘러갔다. 20년 전 가난한 농구 선수였던 그는 이 높이까지 올라왔다. 냉철한 판단과 승부사 기질로 사업을 키워나갔고 결국 프로농구 구단을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손에 넣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의 아이콘이라 불렀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정상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했다. 젊은 사업가들은 그를 롤모델로 삼았고 언론은 그의 경영 철학을 분석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가슴속 공허함은 커져만 갔다. 성공은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더 깊게 만들었는지도 몰랐다. 높이 올라갈수록 잃어버린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산부인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유나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고 도윤은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고 서 있었다. 그날의 행복이 사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도윤은 그 사진을 꺼내 본 적이 없었다. 정확히는 꺼낼 수 없었다. 볼 용기가 없었다. 서랍을 열 때마다 사진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았지만 손을 뻗지 못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다. 20년 동안 쌓아 올린 냉정함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다. 20년 전 그날 아내 서윤아와 갓 태어난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도윤은 새벽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큰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밤을 새다시피 했다. 윤아에게 미안했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윤아야? 대답이 없었다. 아이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집안을 뒤졌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내의 휴대폰도 지갑도 아이의 물건들도 그대로였다. 마치 잠깐 외출한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 사건으로 처리됐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CCTV에도 잡히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 흔적 없이 사라졌다. 당시 도윤은 신인 구단주였다. 부채를 떠안고 인수한 구단을 정상화하느라 수많은 적을 만들었다. 구단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었고 협박과 위협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도윤은 굴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대응하며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이 사라져 있었다. 도윤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밤마다 거리를 헤맸고 모든 가능성을 뒤졌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경찰에 압력을 넣었고 심지어 뒷세계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뻗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1년, 2년, 5년.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사라졌다.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도윤은 포기했다. 아니, 포기하는 척했다. 감정을 느끼는 대신 차갑게 굳어버리는 쪽을 택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감정은 약점이고 약점은 패배다. 스스로에게 되뇌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렇게 사람을 멀리하고 오직 팀만 바라보며 달려왔다. 후회는 사치였고 그리움은 독이었다. 성공은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지만 적어도 생각할 시간을 주지는 않았다. 바쁘게 살면 아프지 않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잠들기 전 혼자 남겨진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 그때만큼은 억눌렀던 감정들이 밀려왔다. 윤아의 웃음소리, 아들의 울음소리. 존재했지만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 노크 소리가 울렸다. 도윤은 재빨리 감정을 추스르고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들어오게. 단장이 들어왔다. 그는 도윤의 오른팔이자 20년 가까이 함께 일한 동료였다. 구단주님, 내일 새 선수가 합류합니다. 이준혁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리그 최고의 스타. 폭발적인 경기력과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진 젊은 선수. 그를 데려오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불했다. 다른 구단들과의 경쟁 끝에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했고 결국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투자였다. 계약서는 준비됐나? 네, 내일 아침 첫 미팅 때 진행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오후 2시로 잡혀 있습니다. 좋아. 혹시 특이사항은 없나? 글쎄요. 본인이 굉장히 조용하고 과묵하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도 최소한만 하고 사생활도 철저히 가립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선수가 오히려 다루기 편했다. 언론 플레이나 팬 서비스에 신경 쓰는 선수들보다 경기에만 집중하는 타입이 더 나았다. 알겠네.
수고했어. 단장이 나간 뒤 도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이준혁? 28배 젊은 선수. 고아 출신으로 홀로 농구에 매달려 정상에 오른 인물. 도윤은 그의 프로필을 여러 번 검토했다. 뛰어난 실력만큼이나 강렬한 승부욕과 독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팀워크보다는 개인 플레이를 선호하고 감독이나 구단과도 자주 충돌했다. 하지만 도윤은 그런 선수를 다루는데 익숙했다. 재능만 있다면 나머지는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역시 한때는 그런 선수였으니까. 고집세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혁이 구단에 첫 발을 디뎠다. 훈련장에 모인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구단 관계자들이 그를 맞이했다. 도윤은 구단주실에서 CCTV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봤다. 직접 내려가는 것도 고려했지만 첫날부터 구단주가 나서는 건 과하다고 판단했다. 선수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었다. 키 195cm의 날렵한 체격, 냉소적인 표정. 준혁은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카메라 너머로도 느껴지는 강렬한 존재감. 선수들이 그를 맞이했지만 준혁은 간단히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었다. 감독이 악수를 청했고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다. 도윤은 모니터를 주시했다. 저 선수의 눈빛. 어딘가 날카롭고 경계하는 듯한 시선. 마치 세상 모두를 믿지 않는 것 같은 표정. 도윤은 그 표정이 낯설지 않았다. 자신도 한때는 저런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만 믿던 시절. 괜찮은 선수야. 도윤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선수라면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도윤에게 선수는 승리를 위한 자원이었다.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았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선수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존재라는 것을, 끊어졌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는 것을. 오후 도윤은 준혁과의 첫 미팅을 위해 회의실로 향했다. 단장과 변호사가 먼저 들어가 있었고 잠시 뒤 준혁이 들어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도윤의 가슴이 이유 없이 철렁 내려앉았다. 낯선 감정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준혁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하지만 전혀 본 적 없는 얼굴. 이상했다. 하지만 도윤은 그 감정을 재빨리 억눌렀다. 20년 동안 훈련된 본능이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 환영한다. 이준혁 선수. 함께. 준혁은 대답 대신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적대감? 경계? 아니면 다른 무언가? 도윤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선이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준혁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여전히 말이 없었다. 계약 조건은 이미 다 확인했을 거야. 혹시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 있나? 없습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 준혁은 도윤을 계속 응시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시선이었다. 도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직은. 이준혁은 구단주실을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 통증이 필요했다. 그래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았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강도윤.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상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화가 치밀었다. 에이전트가 트레이드 소식을 전했을 때가 한 달 전이었다. 준혁아, 큰 제안이 들어왔어. 강도윤 구단주가 직접 요청했어. 조건도 최고야. 당시 준혁은 거절하려 했다. 강도윤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불편했다. 왜인지 모르게 거부감이 들었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설득했다. 최고의 팀, 최고의 조건, 그리고 우승 가능성. 농구 선수로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준혁은 강도윤에 대해 검색했다. 가난한 농구 선수 출신에서 리그 최고의 구단주가 된 인물. 냉철한 판단력과 승부사 기질로 유명했다. 사진 속의 강도윤은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준혁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다. 결국 계약했다. 합리적 판단이었다. 감정은 제쳐두고 커리어를 선택했다. 하지만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에도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강도윤을 직접 마주한 순간 확신했다. 이 감정은 우연이 아니라고. 회의실에서 그 남자를 봤을 때 심장이 요동쳤다. 낯선데도 낯설지 않은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전혀 본 적 없는 사람. 그 모순된 감정이 준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왜 이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걸까? 왜 가슴이 답답한 걸까? 강도윤의 눈빛도 이상했다.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듯 했다가 재빨리 냉정함으로 돌아갔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다. 아니면 준혁의 착각일까? 환영한다. 이준혁 선수. 함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준혁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분노와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하지만 준혁은 그 감정을 억눌렀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괜찮으세요? 복도에서 단장의 목소리에 준혁은 정신을 차렸다. 어느새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었다. 회의 내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계약서에 사인했고 몇 가지 질문에 답했고 그게 전부였다. 내내 강도윤의 얼굴만 보였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전혀. 하지만 드러낼 수 없었다. 준혁은 평생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짓밟힌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웠다. 고아원에서, 길거리에서, 농구 코트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했다. 구단주님은 좀 차가워 보이실 수 있지만 선수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믿고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장의 말에 준혁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냉소적인 미소였다.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일 뿐이었다. 준혁은 그걸 너무 많이 봤다. 알겠습니다. 경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준혁의 방식이었다. 말이 아닌 실력으로 코트 위에서 증명하는 것. 단장과 헤어진 뒤 준혁은 훈련장으로 향했다. 선수들이 그를 맞이했다. 주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환영합니다. 준혁 선수. 같이 우승합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준혁은 간단히 인사만 했다. 친해질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동료는 필요했지만 친구는 필요 없었다. 코트 위에서만 잘하면 됐다. 그 외의 관계는 준혁에게 부담이었다. 몇몇 선수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걸었지만 준혁은 짧게 답하고 거리를 뒀다. 사람들은 곧 포기했다. 준혁이 원하던 바였다. 혼자가 편했다. 평생 혼자였으니까. 라커룸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준혁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28. 리그 최고의 선수. 화려한 커리어. 수많은 팬. 하지만 거울 속 남자의 눈은 여전히 공허했다. 무언가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고아원에서 자란 준혁은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다. 어린 시절 단 한 가지만 기억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 왜 버렸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 고아원 원장은 준혁이 갓난아기 때 버려졌다고 했다. 병원 앞에 담요에 쌓여 이름표 하나만 달고 이준혁? 그게 그의 전부였다. 부모도 가족도 과거도 없었다. 오직 이름만. 왜 나를 버렸을까? 어릴 때는 그 질문으로 밤을 지새웠다. 5살 때였나 다른 아이들에게 부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명절이 되면 아이들은 하나둘 집으로 갔다. 준혁은 늘 남았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울었다. 왜 나만 없는지, 왜 나만 버려졌는지. 하지만 울어도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다. 고아원 선생님들은 바쁘고 지쳐 있었다. 아이들은 각자 살아남기에 바빴다. 그래서 준혁은 울음을 멈췄다. 대신 화를 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자신을 버린 부모가 미웠다. 하지만 화도 소용없었다. 분노는 준혁 자신만 갉아먹었다. 7살 때 준혁은 깨달았다. 원망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라고. 그래서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강해져야 버려지지 않는다. 그 생각으로 농구에 모든 걸 걸었다. 시작은 우연이었다. 고아원 뒤편에 낡은 농구장이 있었다. 녹슨 골대와 갈라진 코트. 준혁은 그곳에서 혼자 공을 튕겼다. 재미있었다. 공을 다루는 게, 골대에 공을 넣는 게. 재능이 있었다. 신체 능력도 좋았다. 키도 빠르게 자랐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집념이었다. 준혁은 미친 듯이 연습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잘 때도 준혁은 농구를 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멈추지 않았다. 겨울에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도 여름에 땀이 비 오듯 쏟아져도 계속했다. 왜냐하면 농구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 농구를 할 때만큼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 외로움도 분노도 슬픔도 잊을 수 있었다. 오직 공과 골대만 있었다. 그게 준혁에게는 평화였다. 중학교 때 한 코치가 준혁을 발견했다. 우연히 고아원 뒤 농구장을 지나가다가 준혁의 플레이를 봤다. 재능을 알아본 그는 준혁을 명문 고등학교에 추천했다. 넌 프로 갈 수 있어. 내가 보증하지. 그 말이 준혁의 인생을 바꿨다.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한 농구 명문 고등학교.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다. 집이 있는 아이들, 부모가 응원하러 오는 아이들 사이에서 준혁은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코트 위에서는 달랐다. 준혁은 그곳에서도 최고가 됐다.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뛰었고 팀의 에이스가 됐다. 2학년 때는 전국대회 준우승, 3학년 때는 우승을 이끌었다. 준혁은 전국적인 스타가 됐다. 하지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순간에도 준혁은 공허했다. 다른 선수들은 부모와 포옹하고 울었다. 준혁은 혼자 서 있었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다. 코치가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날 밤 숙소에서 준혁은 생각했다. 이겼는데도 왜 이렇게 허전할까? 최고가 됐는데도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래서 준혁은 더 높이 올라가기로 했다. 더 강해지면, 더 성공하면 이 공허함이 사라질 거라 믿었다. 프로 입단은 당연했다. 드래프트 1순위로 지명됐고 신인왕을 받았다. 그 후로도 계속 성장했다.
MVP, 득점왕, 올스타, 화려한 타이틀이 쌓였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언론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다. 하지만 준혁은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환호는 일시적이었다. 실력이 떨어지면 사라질 것들이었다. 사람들은 승자만 사랑했다. 준혁은 그걸 너무 잘 알았다. 고아원에서부터 배운 진리였다. 그래서 늘 혼자였다. 팀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팬 미팅도 최소한만 했다. 인터뷰는 짧게 끝냈고 사생활은 철저히 숨겼다. 가까운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가까워지면 상처받을까봐. 아니, 버려질까봐. 한때 여자친구가 있었다. 대학생 때 만난 동갑내기였다. 그녀는 준혁을 이해하려 했고 곁에 있어주려 했다. 하지만 준혁은 마음을 열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떠났다. 준혁아, 난 내 곁에 있고 싶은데 넌 날 밀어내기만 해. 사랑하는데도 가까워질 수가 없어. 미안해. 그날 이후 준혁은 다시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다. 사랑은 사치였다. 준혁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다. 승리만이 전부였다. 코트 위에서만큼은 누구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었다. 공을 다루고 득점하고 이기는 순간만이 준혁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때였다. 그게 준혁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오늘 강도윤을 보는 순간 모든 게 흔들렸다. 훈련장에 나선 준혁은 슈팅 연습을 시작했다. 리듬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자꾸만 회의실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다. 강도윤의 얼굴, 그 차갑고 냉정한 눈빛, 그리고 그 순간 느꼈던 묘한 감정, 분노, 적대감, 아니면 다른 무언가. 준혁은 공을 3개 던졌다. 골대에 맞은 공이 튕겨나갔다. 다시 던졌다. 또 빗나갔다. 집중이 안 됐다. 이준혁 선수, 괜찮아요? 코치의 목소리에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컨디션 조절 중입니다. 거짓말이었다. 컨디션 문제가 아니었다. 마음의 문제였다. 하지만 그걸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을. 훈련을 마치고 샤워를 하며 준혁은 생각에 잠겼다. 강도윤. 그 남자에 대해 알아봐야 할까? 아니, 그럴 필요 없다. 그냥 구단주일 뿐이다. 경기만 잘하면 된다. 관계를 만들 필요 없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단순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준혁은 숙소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구단에서 제공한 고급 아파트였다. 넓고 깨끗했지만 텅 비어 있었다. 가구는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다. 준혁의 인생처럼.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화려하지만 차갑게 느껴졌다.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준혁은 여전히 혼자였다. 왜 버렸을까? 오랜만에 떠오른 질문. 어릴 때는 매일 했던 질문. 성인이 된 후로는 묻지 않으려 했던 질문. 그런데 오늘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함께 떠오른 오늘의 얼굴. 강도윤. 왜일까? 왜 그 사람을 보면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낯설지 않은 느낌, 이유 없는 분노, 그리고 묘한 그리움 같은 것.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집중해야 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다. 오직 경기로 증명하면 됐다. 그게 답이었다. 항상 그래왔듯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된다. 새로운 팀, 새로운 동료들. 준혁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자신이 왜 최고인지. 하지만 이번만큼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이곳에서 무언가 변할 것 같은, 아니, 변해야만 하는. 준혁은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강도윤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다. 긴 밤이었다. 첫 훈련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이준혁은 예상대로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았다. 경기력은 완벽했고 득점력은 압도적이었다. 연습 경기에서 혼자 40점을 넣었고 동료들은 그의 실력에 감탄했다. 수비수 2명이 붙어도 돌파했고 3점 슛은 거의 100-800 중이었다. 첫 공식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준혁은 45점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관중들은 열광했고 언론은 그를 구세주라 불렀다. 강도윤의 선택이 옳았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하지만 팀워크는 최악이었다. 준혁은 여전히 혼자 플레이했다. 패스보다는 개인 돌파를 선호했고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 공격 기회가 생기면 동료가 더 좋은 위치에 있어도 자신이 슛을 던졌다. 감독이 여러 번 지적했다. 이준혁, 농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동료를 믿어야 해.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준혁의 대답은 늘 같았다. 승리가 전부라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실제로 그가 있으면 팀은 이겼다. 5연승을 기록했다. 감독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결과가 모든 걸 정당화했으니까. 동료들도 점점 준혁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지만 이기는 게 중요했다. 주장이 팀 미팅에서 말했다. 준혁이 우리 스타일은 아니지만 실력은 확실해. 우리가 맞춰주자. 선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진심으로 환영하는 건 아니었다. 준혁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거리를 뒀다. 훈련 후 회식 자리에 나가지 않았고 라커룸에서도 말을 아꼈다. 주장이 몇 번 손을 내밀었지만 준혁은 받지 않았다. 같이 저녁이나 할까요? 팀 분위기도 좀 풀고. 괜찮습니다. 개인 훈련 있어서요. 거짓말이었다. 개인 훈련은 이미 끝났다. 하지만 준혁은 혼자 있고 싶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다. 가까워지면 상처받는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다. 그렇게 3주가 지났다. 팀은 7연승을 달렸고 리그 1위를 유지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은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훈련을 마치고 라커룸으로 가던 중이었다. 오후 7시쯤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고 건물은 조용했다.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구단 부사장이었다. 준혁은 걸음을 멈췄다. 엿듣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부사장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긴장한 듯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어조였다.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다음 경기는 5점 차이 내로. 알겠지? 절대 크게 이기면 안 돼. 준혁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5점 차이 내로 크게 이기면 안 된다고? 벽 뒤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아니, 지는 건 아니야. 이기되 점수 차이를 조절하는 거지. 핸디캡 배팅이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5점 이상 차이로 이기면 배당금을 못 받아. 승부 조작. 준혁은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이어진 대화로 확신할 수 있었다. 이번 주까지 200만 달러 들어왔어. 다음 경기만 잘 처리하면 우리 몫은. 그래, 알았어. 감독한테는 내가 말할게. 조심할게. 통화가 끝났다. 부사장이 복도로 나올 것 같았다. 준혁은 재빨리 반대편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부사장이 지나갔다.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다. 부사장이 완전히 사라진 뒤 준혁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승부 조작이라니. 구단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니. 그것도 감독까지. 분노가 치밀었다. 농구는 준혁의 전부였다.
인생에서 유일하게 순수했던 것,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배신으로 가득해도 농구만큼은 정직하다고 믿었다. 실력이면 실력, 노력이면 노력. 거짓이 없는 세계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 순수함마저 더럽혀지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숙소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경찰? 언론? 아니면 구단주? 하지만 쉽지 않았다. 증거가 부족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도 아니었고 서류를 본 것도 아니었다. 그냥 우연히 들은 대화일 뿐이었다. 고발했다가 오히려 준혁이 곤란해질 수도 있었다. 며칠간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증거를 모으기로. 부사장의 움직임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건물에 남아서 관찰했다. 부사장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전화를 하는지, 일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 패턴을 발견했다. 부사장은 매주 수요일 저녁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정장 차림의 남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짧게 대화하고 뭔가를 주고받았다. 준혁은 멀리서 사진을 찍었다.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증거는 됐다. 그리고 부사장의 사무실을 지나갈 때마다 귀를 기울였다. 의심스러운 대화들을 메모했다. 다음 경기 스프레드는 -7이야. 우리가 7점 이상 차이로 이기면 안 돼. 감독한테 4쿼터에 주전 빼라고 했어. 컨디션 조절 명목으로. 이번 달 수익 배분은 언제쯤? 점점 확신이 섰다. 이건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승부 조작이었다. 그리고 부사장뿐만 아니라 몇몇 코치진도 연루되어 있었다. 일주일 후 준혁은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판단했다. 이제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고민 끝에 구단주를 선택했다. 강도윤이라면 이걸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냉정하지만 공정한 사람이라고 들었다.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선수들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왜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강도윤을 믿을 수 있을까? 그 차갑고 냉정한 남자가 정의를 선택할까? 아니면 구단을 선택할까? 오후 준혁은 구단주 사무실 앞에 섰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증거들을 모아놓은 것이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강도윤은 서류를 보고 있었다. 준혁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평소의 냉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무슨 일인가? 준혁은 준비한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부사장의 통화 내용을 기록한 메모,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들, 의심스러운 거래 정황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들을 정리한 문서. 이걸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겁니까? 도윤은 서류를 천천히 훑어봤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다.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게 전부인가? 네. 제가 일주일 동안 모은 겁니다. 직접 본 거? 부분적으로는 네. 통화 내용은 들었고 주차장 만남은 목격했습니다. 도윤은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규칙적인 리듬이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다. 증거가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부사장이 직접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음성 녹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진도 있고요. 도윤은 사진을 들어 자세히 봤다.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부사장인 건 확실했다. 이 남자는 누군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주 만나더군요. 뭔가를 주고받고.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준혁은 기다렸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 세상은 정의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준혁은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이신지. 도윤이 돌아봤다.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다. 구단을 지키는 게 먼저다. 이걸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나? 구단이 무너진다. 선수들 커리어도 끝이고 수백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다. 팬들도 배신감을 느낄 거고 리그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모른 척 하자는 겁니까? 내가 처리하겠다. 조용히. 부사장을 자르고 관련자들을 정리하면 된다. 외부에 알릴 필요 없다. 준혁은 웃음이 나왔다. 냉소적인 웃음이었다. 조용히요? 범죄를 덮으면서요? 범죄를 막는 거다. 내부적으로 정리하면 된다. 관련자들을 자르고 시스템을 바꾸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면 된다. 굳이 세상에 알려서 모두를 힘들게 할 필요 없다. 그건 비겁한 겁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목소리도 낮아졌다. 비겁? 내가 20년 동안 이 구단을 지켜온 방식이 비겁하다고? 농구를 더럽히면서 지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가 팔짱을 꼈다. 넌 몰라. 구단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 단순히 정이냐 불이냐로 나눌 수 없어. 회색지대가 있고 때로는 타협이 필요해. 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럼 넌 아직 세상을 모르는 거야. 준혁은 참을 수 없었다. 한 걸음 다가갔다. 전 세상을 충분히 압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온갖 더러운 걸 다 봤어요. 거짓말, 배신, 폭력. 하지만 농구만큼은 달랐습니다. 코트 위에서만큼은 정직했어요. 실력이면 실력, 노력이면 노력. 그게 제가 농구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도윤이 돌아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넌 농구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처리한다. 그게 내일이고 이게 내일이다.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준혁 선수. 도윤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위협적이었다. 넌 여기 일주일밖에 안 됐어. 이 구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지 몰라. 성급하게 움직이면 모두가 다친다. 너도, 동료들도, 무고한 직원들도.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진실? 도윤이 비웃었다. 진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때로는 진실이 더 큰 상처를 낸다.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어. 준혁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전 구단주님을 존경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들었거든요. 선수들을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착각이었네요. 구단주님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나가게.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공개하겠습니다. 언론에. 이걸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도윤이 책상을 손으로 쳤다. 큰 소리가 났다. 그러면 넌 이 팀에 있을 수 없어. 계약 위반으로 소송당할 거고 다른 팀도 너를 받지 않을 거야. 선수 생명 끝이다. 상관없습니다. 정말? 네. 전 더러운 곳에서 뛰고 싶지 않습니다. 준혁은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고는 뒤돌아봤다. 구단주님도 아시겠지만 농구는 정직한 게임입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구단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도윤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듣지 않았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했다. 이준혁과 강도윤의 갈등이 언론에 알려지며 구단은 혼란에 빠졌다. 준혁은 승부 조작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구단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준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카메라 앞에서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증언했다.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부사장이 점수차를 조절하라고 지시하는 걸, 핸디캡 배팅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이건 명백한 승부 조작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증거가 있습니까? 구단주는 알고 있었습니까? 왜 지금 공개하는 겁니까? 준혁은 하나하나 답했다. 냉정하고 단호하게.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구단주와의 대화까지 모두 공개했다. 언론은 폭발했다. 리그 최고의 스타가 자신의 구단을 고발한 전례 없는 사건. 연일 일면을 장식했다. 방송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의견을 나눴다. 일부는 준혁의 용기를 칭찬했고 일부는 그의 행동이 과하다고 비판했다. 구단은 즉각 대응했다. 준혁을 출장 명단에서 제외했다. 공식적으로는 팀 규율 위반이었지만 모두가 보복 조치라는 걸 알았다. 동시에 내부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준혁은 이미 선수 자격 정지 상태나 다름없었다. 훈련장 출입도 금지됐다. 숙소에 홀로 남겨진 준혁은 창밖만 바라봤다. 후회는 없었다.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외로웠다. 누구 하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팀 동료들도 거리를 뒀다. 일부는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 뜻은 이해해. 하지만 우리도 힘들어. 미안해. 그게 전부였다. 결국 모두가 자기 커리어를 지키는 게 우선이었다. 준혁도 이해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상처받지 않는 것은 달랐다. 준혁 없는 팀은 무너졌다. 3연패를 기록했고 리그 순위는 추락했다. 선수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경기력도 엉망이었다. 언론은 준혁 효과라며 연일 보도했다. 팬들은 양분됐다. 일부는 준혁을 지지하며 구단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진실을 밝혀라. 준혁을 복귀시켜라. 구단주는 책임져라. 하지만 다른 일부는 준혁을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팀을 배신한 준혁 OUT. 우리 팀을 망친 죄 용서 못해. 준혁의 SNS는 악플로 가득 찼다. 살해 협박까지 들어왔다. 준혁은 SNS를 닫았다. 세상과 단절했다. 강도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사회는 그에게 압력을 넣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구단주님,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리그 사무국에서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검찰도 움직이고 있고요. 이대로 가면 구단이 무너집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내부 조사 결과 준혁의 말이 사실로 확인됐다. 부사장과 일부 코치진이 승부 조작에 연루되어 있었다. 증거도 나왔다.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관련자들의 자백. 도윤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공개하면 구단이 무너진다. 리그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하지만 덮으면 준혁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을 배신하는 일이었다. 도윤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다. 비서가 걱정할 정도였다. 구단주님, 건강 챙기셔야죠.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을 볼 때마다 느껴졌던 그 묘한 감정이 계속 괴롭혔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과 죄책감.
왜 그 선수에게만 유독 감정이 흔들리는지 알 수 없었다. 3주가 지났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됐다. 리그 사무국에서 조사단을 파견했고 검찰도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구단은 위기에 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도윤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단장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구단주님, 급한 일입니다. 뭔가? 서윤아라는 분이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서윤아. 20년 만에 듣는 이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뭐라고? 해안가 작은 도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의식은 있지만 많이 약하신 상태고요. 병원에서 신원 확인하다가 예전 기록이 나왔고 실종자 명단에 올라 있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사람. 죽었다고 아니면 영영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포기했던 사람. 어디? 남해안 쪽 작은 도시입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간다. 도윤은 전화를 끊자마자 차 키를 집어들었다. 비서에게 소리쳤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 네. 하지만 이사회 회의가. 취소하라니까.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처음으로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에 올랐다. 손이 떨려서 시동을 거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출발했다. 3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해안도로를 따라갔다. 바다가 보였다. 작은 어촌 마을이 나타났다. 그곳에 있는 유일한 병원.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병원 건물을 바라봤다. 낡고 작은 건물.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처에서 서윤아를 찾았다. 간호사가 안내했다. 중환자실 3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복도를 걸으며 도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다. 젊은 의사였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법적으로는 이미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고요. 갈비뼈 골절 2군데와 뇌진탕 정도입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 받으시면 퇴원 가능합니다. 의식은 깨어 계십니다. 대화도 가능하고요. 다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환자분이 계속 누군가 이름을 부르십니다. 강도윤, 준혁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인가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짧게는 괜찮습니다. 너무 흥분시키지는 마세요. 알겠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다.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20년 만이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운 여자.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그녀를 비췄다. 2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머리에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 주름이 졌지만 서윤아였다. 도윤은 침대 옆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20년의 무게, 그 모든 시간의 무게가 발걸음에 실렸다. 유나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선이 도윤에게 고정됐다.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손을 들어 도윤에게 뻗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당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여린 손. 20년 전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손. 아직도 똑같이 작고 부드러웠다. 왜 사라진 거야? 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미안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로.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2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천천히 쏟아져 나왔다. 당시 도윤의 구단을 노리던 세력이 있었다. 조직폭력배와 연결된 사업가들이었다. 그들은 구단을 헐값에 사려고 했다. 도윤은 거절했다. 그러자 협박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전화였다. 구단을 넘기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 도윤은 무시했다. 경찰에 신고했고 법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느 날 유나에게 전화가 왔다. 남편 말 안 듣네요. 그럼 부인이 설득해야겠어요. 유나는 두려웠지만 도윤에게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집 앞에서 괴한들이 유나를 습격했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던 중이었다. 2명의 남자가 다가왔다. 아기 예쁘네요. 다치면 안 되는데. 유나는 유모차를 움켜쥐었다. 소리를 질렀다. 근처 사람들이 달려왔고 괴한들은 도망갔다. 하지만 그날 유나는 깨달았다. 이들은 진짜였다. 정말로 아이를 해칠 것이라고.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맞서 싸울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절대 굴복하지 않는. 하지만 그러면 모두 다칠 것 같았어요. 당신도 아기도 저도. 그래서 유나는 선택했다. 스스로 사라지는 것. 자신이 사라지면 협박의 수단이 없어진다. 도윤도 아이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는 고아원에 맡겼어요. 안전한 곳에 이름표를 달아서 이준혁이라고. 언젠가 당신이 찾을 수 있게. 이준혁? 도윤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혁이에요. 우리 아들. 제가 멀리서 지켜봤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는 걸, 농구하는 걸, 프로 선수 되는 걸. 한 번도 다가가지 못했지만 항상 봤어요. 경기장에도 몇 번 갔어요. 멀리서 준혁이가 뛰는 걸 보면서 울었어요. 도윤은 무너졌다. 침대 옆에 주저앉았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냉정함도 강인함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저 한 남자로 돌아갔다. 가족을 잃고 헤맸던 그 남자로. 준혁이가 내 아들이었어. 그동안의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의 묘한 감정, 설명할 수 없었던 끌림, 심장이 뛰던 순간, 그리고 충돌,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대립했던 시간들, 차갑게 대했던 말들, 출장 명단에서 제외시킨 일. 하느님, 내가 뭘 한 거야. 도윤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울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남자가 무너졌다.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20년 동안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지켜보고 있을까봐. 처음 몇 년은 정말 그랬어요. 미행당하고 협박받고. 그래서 도시를 떠났어요. 이 작은 마을로.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숨어 살았어요. 유나는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았다. 다른 이름으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외로웠고 힘들었지만 아들이 성공하는 걸 보는 게 유일한 기쁨이었다. 신문에 나온 기사, TV에 나온 경기, 모두 스크랩했다. 준혁이 득점할 때마다, 상을 받을 때마다 유나는 울며 기뻐했다. 혼자서 준혁이가 당신 팀으로 간다는 소식 들었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되겠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려고 했어요. 찾아가려고, 모든 걸 말하려고.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다. 유나는 버스를 타고 도시로 가는 길이었다. 도윤을 만나러, 준혁을 만나러, 진실을 말하러. 하지만 빗길에 버스가 미끄러졌고 전복됐다. 유나는 병원에 실려왔다. 미안해요. 당신한테도 준혁이한테도 제가 비겁했어요. 아니야. 도윤이 유나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우릴 지켜준 거야. 내가 희생한 거고. 하지만 준혁이는 혼자 자랐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을까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이준혁이 서 있었다. 언론사 한 곳에서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서윤아라는 여자가 병원에 있고 그녀가 이준혁의 어머니일지 모른다고. 기자가 준혁에게 연락했다. 준혁은 반신반의하며 병원으로 왔다. 평생 부모를 몰랐던 그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설마 진짜일까? 하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 번호를 물었다.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병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우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강도윤이었다. 준혁은 문을 열었다. 병실 안,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우는 강도윤. 그리고 침대에 누운 여자. 준혁을 봤을 때 여자가 손을 뻗었다. 준혁아. 세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준혁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도윤을 지나쳐 침대로 다가갔다. 유나를 내려다봤다. 본 적 없는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뭔가 익숙한 느낌. 당신이 누구입니까?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준혁아,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의 눈이 흔들렸다. 몸이 굳었다. 믿을 수 없었다. 평생 찾아 헤맸던 단어. 엄마. 그리고 유나의 시선이 도윤에게 갔다. 저분이 내 아버지야. 준혁은 천천히 도윤을 돌아봤다. 강도윤. 자신이 증오했던 남자. 충돌했던 남자. 그 남자가 아버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분노가 피어올랐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라고요? 저 사람이? 유나가 침대에서 떨리는 손을 뻗었지만 준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가까이 가면 무너질 것 같았다. 평생 쌓아온 벽이 허물어질 것 같았다. 준혁아, 제발 들어봐. 우린 몰랐어. 당신 아버지도 몰랐고 나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는 몰랐다고요? 준혁이 웃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다. 몸이 떨렸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 반복했다. 20년 동안 몰랐다고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라는 동안, 혼자 길거리를 헤매는 동안, 겨울에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배고파서 쓰레기통 뒤지던 적도 있었고요.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유나는 입을 막고 울었다. 그럼 지금은 뭡니까? 갑자기 가족 행세하려는 겁니까?
편리하게. 도윤이 침대 옆에서 일어섰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강도윤이 우는 모습. 하지만 준혁은 동정하지 않았다. 준혁, 아들아. 도윤이 한 걸음 다가가려 했다. 준혁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입 닫으세요.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리지 않으려 애썼다. 전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날 버렸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강해지지 않으면 또 버려진다고 믿으며 살았고요. 겨울에 추워도 배고파도 아파도 혼자였어요.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정말 몰랐어. 나도 너를 찾았어. 20년 동안 미칠 것 같았어. 사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준혁이 소리쳤다. 병실 전체가 울렸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놀라 쳐다봤다. 의사가 달려왔지만 도윤이 손짓으로 제지했다.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날 찾지 않았어요? 전 고아원에 있었어요. 이름도 그대로였고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다. 더 철저히 찾았어야 했다. 고아원까지 뒤졌어야 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 포기했다. 일에 파묻혔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내가 잘못했다. 알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잠잠해졌다. 하지만 더 무서웠다.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 당신은 성공에만 몰두했죠. 구단 키우고 돈 벌고 명예 쌓는 데만. 가족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찾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포기했죠. 아니다.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사랑했다고요? 그리워했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진짜 그랬다면 찾았을 겁니다. 20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도윤은 할 말이 없었다. 준혁의 말이 맞았다. 진심으로 찾았다면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유나가 침대에서 울며 말했다. 준혁아, 제발. 내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 잘못은 내가 한 거야. 내가 사라진 거고, 내가 너를 고아원에 맡긴 거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준혁이 유나를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 맺혔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다. 왜 날 버렸어요? 위험하다고? 그럼 같이 도망가면 됐잖아요. 셋이서. 왜 혼자 남겨둔 겁니까? 왜 고아원 문 앞에 버리고 간 겁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요? 아니면 쉬운 방법을 택한 거죠? 아기 데리고 도망가는 건 힘드니까. 그냥 버리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유나가 울부짖었다. 매일 죽고 싶었어. 너 없이 사는 게 지옥이었어. 하지만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 준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변명처럼 들렸다. 모든 게 변명이었다. 됐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 행세하지 마세요. 전 혼자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다. 유나가 불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도윤이 뒤따라 나왔다. 준혁아, 따라오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하자. 제대로. 다신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도 저 여자도.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도윤이 계단으로 뛰어내려왔지만 준혁은 이미 주차장으로 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준혁은 연락을 끊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숙소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저 천장만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다. 그게 준혁의 원동력이었다. 버림받았다는 분노, 혼자라는 외로움. 그걸 농구로 승화시켰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진실을 알게 됐다.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 했다고. 사랑했다고. 믿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준혁은 알 수 없었다. 도윤은 매일 병원과 준혁의 숙소를 오갔다. 낮에는 유나를 돌봤다. 밤에는 준혁의 문 앞에 섰다. 준혁아, 나다. 문 좀 열어라. 대답이 없었다. 불은 켜져 있었다. 안에 있는 건 알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대로 이야기하자. 여전히 침묵이었다. 도윤은 문 앞 복도에 주저앉았다. 벽에 기대어 말했다. 나도 힘들었어. 너희가 사라진 날부터 죽는 게 나을 만큼 힘들었어. 미쳐버릴 것 같았어. 경찰서, 병원, 영안실 다 뒤졌어. 하루에 몇 시간씩 거리를 헤맸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살아야 했어. 혹시 너희가 돌아올까봐.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구단을 지켰어. 성공한 건 처음에는 너희를 찾기 위해서였어. 돈이 있어야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니까. 권력이 있어야 경찰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었다. 처음 몇 년은 그랬다. 하지만 인정한다. 어느 순간 바뀌었어. 포기했어. 너희를 찾는 대신 일에만 매달렸어. 그게 덜 아프더라고. 바쁘게 살면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내 잘못이야. 도망친 거야. 문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준혁이 듣고 있었다. 미안하다. 늦었다는 거 안다. 하지만 아버지가 되고 싶어. 지금부터라도. 대답은 없었다. 도윤은 그날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새벽에 돌아갔다. 한편 승부 조작 사건은 결국 완전히 폭로됐다. 검찰 조사 결과가 언론에 공개됐다. 부사장과 코치 2명, 그리고 외부 브로커 1명이 구속됐다. 3년간 수십 경기에서 점수 조작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단은 리그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벌금 50억, 승점 10점 삭감, 그리고 구단주 문책.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구단주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여론이 최악입니다. 팬들도 등을 돌렸어요. 사퇴하셔야 구단이 삽니다. 도윤은 그들을 바라봤다. 2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적처럼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다. 강도윤이 이렇게 쉽게 승복할 줄은 몰랐다. 언제쯤?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자리였다. 모든 걸 바쳐 만든 구단이었다. 선수 시절 꿈꾸던 것들을 이룬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었다. 진짜 중요한 걸 잃었는데 구단이 무슨 소용인가. 사퇴 발표 전날 밤 도윤은 마지막으로 준혁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열렸다. 준혁이 서 있었다. 초췌한 얼굴이었다. 수염이 자랐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뭐하러 왔습니까? 할 말이 있어서.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래도 들어줘. 마지막이야.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비켜섰다. 도윤이 안으로 들어갔다. 텅 빈 거실. 정리되지 않은 공간. 준혁은 소파에 앉지도 않고 창가에 기대어 섰다. 내일 구단주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다. 승부 조작 사건 책임지고 이사회 결정이기도 하지만 내 선택이기도 해. 그리고 내게 제대로 사과하기 위해서. 사과요? 20년 동안 널 찾지 못한 것.
아버지 역할 못한 것, 그리고 너와 마주했을 때도 알아보지 못한 것, 모두 내 잘못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변명하지 않겠어. 이유도 되지 않을게. 그냥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럴 자격 없다는 거 알아. 내가 날 용서 안 해도 이해해. 평생 용서 못해도 괜찮아. 그럼 왜 온 겁니까? 말하고 싶어서.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내가 용서하든 안 하든 아버지로서 책임지겠다. 옆에 있을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준혁이 돌아봤다. 왜 이제 와서? 늦었다는 거 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버지로서. 책임이요? 그래. 그리고 사랑.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널 사랑해. 한 번도 본 적 없었지만 항상 사랑했어. 그리고 이제 알았어. 내 옆에 있었다는 걸. 미안해. 알아보지 못해서. 준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다.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지. 알아. 괜찮아. 천천히 해. 하지만 준혁이 눈물을 닦았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해하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엄마, 서윤아 씨는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준혁이 물었다. 회복 중이야. 일주일 후면 퇴원한대. 그렇군요. 한번 만나줄 수 있겠니? 준혁은 한참을 고민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일주일 후 시즌 마지막 경기. 결승전이 아니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경기였다. 이기면 플레이오프 진출, 지면 시즌 종료. 준혁은 복귀했다. 징계가 풀렸고 새로운 구단주가 그를 다시 받아들였다. 팀도 환영했다. 준혁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경기 시작 전 라커룸에서 준혁은 동료들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그동안 혼자 하려고만 했습니다. 팀을 믿지 못했고 여러분을 믿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이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 함께 해야 하는 거. 오늘은 함께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주장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준혁은 잡았다. 다른 선수들도 일어나 손을 모았다. 같이 이기자. 경기장으로 나갔다. 관중석이 가득 찼다. 팬들의 환호성이 터졌다. 그리고 한쪽 구석, 일반석에 강도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VIP석이 아니었다. 구단주가 아니니까. 그냥 한 명의 관중으로. 그리고 옆에는 유나가 있었다. 퇴원한 지 이틀째였다. 준혁이 워밍업을 하다가 관중석을 올려다봤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다. 도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도 끄덕였다. 그리고 유나를 봤다. 유나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준혁을 바라봤다. 준혁은 고개를 돌렸다. 경기에 집중했다. 경기가 시작됐다. 치열한 접전이었다. 상대는 리그 2위 팀. 쉬운 경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준혁은 달랐다. 혼자 하지 않았다. 동료에게 패스했고 함께 움직였다. 스크린을 이용했고 공격 기회를 나눴다. 팀이 살아났다. 관중석에서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게 내 아들이구나. 저렇게 성장했구나. 4쿼터 종료 30초 전. 2점 차로 지고 있었다. 타임아웃.
마지막 작전. 준혁, 내가 마무리해. 감독의 지시.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코트로 돌아갔다. 공이 인바운드 됐다. 준혁에게 왔다. 24초. 수비수 2명이 붙었다. 준혁은 드리블했다. 동료가 움직였다. 스크린을 만들었다. 15초. 준혁은 돌파했다. 페인트 존으로. 수비수가 막았다. 준혁은 점프했다. 슛? 아니, 패스. 코너에 있던 동료에게. 10초. 동료가 3점 슛을 던졌다. 들어갔다. 1점 앞서기. 상대 타임아웃. 5초 남았다. 상대의 마지막 공격. 준혁은 수비에 집중했다. 상대 에이스를 막았다. 슛이 빗나갔다. 버저가 울렸다. 승리. 팀원들이 준혁에게 달려들었다. 환호했다. 준혁은 그 순간 무릎을 꿇었다. 울었다.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이었다. 관중석에서 도윤도 울고 있었다. 유나도 울고 있었다. 경기 후 인터뷰가 있었다. 준혁은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승리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준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관중석을 바라봤다. 도윤과 유나가 아직 거기 있었다. 감사합니다. 팀에게, 팬들에게, 그리고 목이 메었다. 저를 지켜봐준 분들에게. 인터뷰를 마치고 라커룸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도윤과 유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혁은 걸음을 멈췄다. 세 사람이 마주 섰다. 잘했어. 도윤이 말했다. 수고했어, 준혁아. 유나가 덧붙였다. 준혁은 대답 대신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 사람을 안았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끊어졌던 시간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가족이 되어가는 첫걸음이었다. 복도에서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20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다.